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 사우디 정부와 기업 간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이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화학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하며 총 투자비는 9조 3천억 원으로 아람코의 한국 투자 중 역대 최대입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43개국 98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넥슨,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들이 신작을 대거 발표하면서 게임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등 유업체들이 오늘 우유값을 6에서 8%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1리터 흰우유 가격이 2,80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빵과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최대 화두는 역시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었습니다. 네. 좀 선물 보따리 좀 두둑하게 들고 왔습니까? 네, 선물 보따리 두둑하게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내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주가는 방긋 웃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과 롯데 정밀화학 등의 투심이 빠르게 개선됐고 특히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는 더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오갔는지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환율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오늘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미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가 약화되며 안전자산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간밤 금리 인상 중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증시도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예. 1,200원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증권가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주 새 100원가량 떨어지긴 했잖아요. 최근 변동성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지켜보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연말 정도가 되면은 유럽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달러 강세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의 투심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디램과 웨이퍼 생산을 20% 줄이겠다고 밝히자 업황 우려가 부각되며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도 훼손이 된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마이크론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주의 투심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공급이 수요를 밑도는 상황을 만들면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선 투자 축소를 발표하고 감산을 시작해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따라서 최근 시작된 웨이퍼 투입 축소로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뿐 아니라 사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감산과 투자 축소를 발표한 바 있죠. 증권가에선 디램 생산량 축소로 공급 추가율이 올해 4분기 7.7%에서 내년 1분기 5.2%, 내년 2분기에는 0.8%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는 결과적으로 반도체주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긍정적이라고 시각이군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빈살만 방한 외에 또 우리 국내에 큰 축제가 하나 열렸다고요? 네, 오늘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지스타 2022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상황에서도 게임주들 선방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 악화로 하락하던 넷마블 오늘 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 파라곤 등 4개의 신작을 들고 나오며 신작 기대감이 부각된 거고요. 크래프톤과 NC소프트들도 약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코스닥의 반도체 기업과 게임 개발사 나란히 상장을 했습니다. 업황 분위기를 비롯해 이 주가에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인 TFE 공모가 12%가량 하향하고 또 T3는 공모가를 22%가량 웃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주들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네. 내년에는 기지개를 좀 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권가에서는 업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NH투자증권을 예로 들어보면 게임주 반등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 P2E 게임 열풍이 불면서 기존 게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신작 라인업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게임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스타 현장에도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중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을 만나 공식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빈살만 왕세자는 에너지와 방위 산업 또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관저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과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 관저에 국빈급 인사가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빈에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대통령 부부의 뜻을 반영해 회담장을 관저로 결정했다는 게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입니다.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 건설 파트너 국가인 사우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한 셈입니다.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또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선 수소에너지 개발과 탄소 포집 기술,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이어 방산 분야에선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인프라 분야에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고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최고의 수준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네, 저는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머물고 있는 서울 롯데호텔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오찬을 위해 오후 12시경 이곳 롯데호텔을 나섰던 빈살만 왕세자는 오후 3시경 롯데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후 5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등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티타임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명단에 없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추가 합류한 4명은 사우디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8명이 총 출동한 셈입니다. 특별한 의제가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 때 네옴시티부터 시작해 도시개발과 인프라, 방산, 원전 또 문화 콘텐츠까지 폭넓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뒤늦게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참석한 4개 그룹이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심인데요. 먼저 DL그룹의 경우 오늘 오전 사우디와 석유화학 플랜트 MOU를 맺은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기대가 됩니다. 두산은 오늘 윤 대통령과 빈살만 간의 회담에서도 논의된 원전 관련 협력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조선소, 엔진 합작사를 추진 중이고 CJ그룹은 문화 콘텐츠 교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와 CJ그룹은 지난 6월 앞으로 10년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오늘 저녁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7세의 젊은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현 살만 7대 국왕의 장남으로 사촌형을 반역 혐의로 몰아내고 현직 왕위 계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우디는 초대 국왕 때부터 형제가 세습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7대 만에 그 관행을 깬 겁니다. 현 살만 국왕은 나이가 87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세계 최고령 군주가 됐습니다. 국왕 즉위가 가까워진 이 30대 어린 왕세자, 막강한 권력자로 인식될 만합니다. 사실 빈 살만은 이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고 본명은 모하메드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700조 네옴시티 조성과 함께 최근 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미 그는 여러 이슈거리로 세계인들로부터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이 재산입니다. 빈 살만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로 꼽힙니다. 추정 재산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가 넘는데 참고로 공식적 세계 최고 갑부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350조 수준입니다. 포브스가 부자 순위 매길 때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미술품 같은 재산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 돈 5,500억 원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으로 이름을 올린 이 작품의 주인도 빈 살만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도 이 빈 살만 일행은 2주간 이 서울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빌리면서 이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악명입니다. 빈 살만은 이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살면서도 매우 과격한 만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유명한데 이 레바논 현직 총리를 납치해 강제 사임시키는가 하면 언론인에 대한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우디 왕실의 수백 명을 호텔에 감금해 폭행을 저지르면서 논란의 제조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언론인 까슈크지를 자신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며 충격을 줬죠.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요청하려고 이 사건을 덮어줬는데 빈 살만은 보란 듯이 감산을 외치면서 미국의 뒤통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네옴시티입니다. 서울의 44배 규모 꿈의 친환경 도시 네옴시티. 여기서 이 네온은 새로운, M은 아랍어로 미래란 뜻이라고 하죠. 빈 살만이 갑자기 사우디의 야심찬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관심입니다. 이 석유로 쌓아올린 불안한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겠다. 이 원대한 포부 같지만 실제로는 인권 후진국이란 악명 속에서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이 사우디는 미국의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동맹체제가 존재해 왔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중동 패권 전쟁에 뛰어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자신들만의 독자 행보를 가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빈 살만이 일으킨 제2중동 붐은 기술 강국 한국에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 원유 공급국이자 지난 2019년 방한 당시에도 불과 1박 2일 만에 10조 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갔던 만큼 이번 방안에 거는 투자자와 이 기업인들의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정리해드렸고 그렇다면 어떤 신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안으로 우리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난 우리 기업 총수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친분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지난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당시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주선을 해서 이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정의선 회장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이해욱 DL 회장, 그리고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2019년 당시에는 총수들이 5명이 초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협력 분야가 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앞서 이제 재계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의제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사업 얘기도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회동 이후에 이 기업별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말 그대로 네트워킹 차원의 이 성격인 만큼 당장 협력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거론을 해주신 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된 총수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우디와 좀 긴밀하게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여러 그룹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초청된 기업들 총수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으로 초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는 2060년에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에서 그 수소 수출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초청된 기업들의 가장 큰 접점을 찾아봤는데요. 수소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먼저 삼성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물산이 한국전력, 포스코 등과 함께 그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예. 이에 앞서 지난해 아람코의 자회사인 S-오일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로템 등은 사우디의 그 수소차와 수소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에는 역시 지난해 아람코와 그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일뱅크가 이 블루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에 나서고 있고요. SK 역시 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깜짝 초청이 됐는데 사우디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김동관 부회장이 지휘하는 한화솔루션은 2조 원대 투자를 통해 태양광에서 그린 수소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자력과 풍력, 수소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고 애초에 강점이 있는 원전 사업에 있어서도 사우디와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일단 사우디와의 수소 경제 협력도 많은 기대를 모으는 만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소 분야 외에도 또 많은 MOU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는 그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의 그 협력 양해각서가 6건이 체결이 됐고요.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도 17건이 됩니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까지 하면 모두 26건의 협약이 오늘 하루 체결된 것이고요. 오늘 투자 포럼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는 그 상장사로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오롱 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환경, 인프라 분야 MOU 체결이 많았고요. 예. 바이오와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대부분 MOU 체결이라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40조 원이면 정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떤 이렇게 계약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 5개사가 이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을 했고요.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 철도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현지에 그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인데요. 국산 고속철의 첫 해외 수출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도 체결을 했는데 네. 이는 그 네옴시티가 워낙 거대한 인프라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한 임직원들이 잠잘 곳을 만드는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네옴시티와 관련한 사업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옴시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그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네. 사업 규모가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달하고요. 그동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관련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한 것 외에는 대규모 계약이 없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동 단계인 만큼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안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 기업들의 협력이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결된 계약들은요. 무조건 네옴시티 관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들도 있고 이미 기존에 나왔던 계약들인데 그 사안을 좀 구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투자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가운데 단연 가장 큰 수혜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양국 협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참고로 이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 국영 에너지 업체 아람코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더 많은 9조 원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집니다. 이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샤힌 프로젝트에서 샤힌이 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매로 사냥하는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와 사우디 양 나라가 모두 갖고 있어서 네. 일종의 이 두 나라의 어떤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단일 투자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S-오일이 석유화학의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가 바로 앞서 소개해 주신 빈살만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9조 원을 들여서 울산 공장에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합니다. S-오일은 이 시설을 통해서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왜 정유가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에 S-오일이 좀 투자를 결정했을까? 이 부분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올해 3분기에 S-오일의 정유 부분 매출이요. 전체 매출의 79.9%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석유화학 부분이 12%, 윤활 부분이 8.1% 수준인데요. 네. 하지만 영업이익률로 보면 정유 부분은 0.8%를 기록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은 4.8%로 높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석유화학 부문을 키워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겠고요. 또 정유 부문은 유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S-오일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문을 키워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석유화학 부문을 키우는 게 더 사업성이 좋다라는 인식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군요. 네. 아람코가 가진 이 TC2C라는 기술이죠. 이게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 상용화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생산 수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간 이 18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국내 기존의 생산업자들한테 타격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0만 톤의 에틸렌이 나왔을 때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니까 11일 현재 에틸렌 가격이 톤당 850달러입니다. 연초인 1월 7일 950달러와 비교하면 값이 10.53% 정도 떨어진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다만 업계에서는 업황 자체가 좀 문제이지 샤힌 프로젝트로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에틸렌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 180만 톤 정도의 물량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LG화학 역시도 샤힌 프로젝트 규모는 중국의 저가 물량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라면서도 이 업황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시장이 바닥을 찍고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샤힌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6년쯤에는 에틸렌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이번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전망,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 설비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들 규모가 커요. 이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들이 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해당 부분을 어떻게 고부가치시킬 수 있는 전략 요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범용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증권가에서는 석유화학 부문을 키우겠다는 이번 샤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샤인 프로젝트에서 S-오일이 어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지를 보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의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틸렌을 이제 생산하면은 하이 제품들을 어떻게 퍼뜨릴지는 공개를 안 했을 수가 있어가지고 당장 영향이나 판가에 뭐 미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지는 아직 저희도 잘 예측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 고무 같은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이번 샤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9조 원이나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샤인 프로젝트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쯤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9조 규모의 이번 사업을 따냈는데요. 이들 기업은 물론 울산 지역 건설업계에서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사우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건 국내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총동원해 사막의 로봇 빌딩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타고 이동해 커피를 배달하고 택배를 전달해주는 이곳, 네이버의 신사옥 1784입니다. 로봇 활용뿐 아니라 얼굴 인식을 통한 시설 이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도와 조명, 환기 시스템 조절 등도 가능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1784년의 뜻을 살린 명칭처럼 로봇과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올해 4월 미래 공간에 청사진을 공개했던 네이버는 이제 사우디 사막에 제2의 1784를 짓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등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원팀 코리아에 참여한 네이버는 이달 초 사우디에서 스마트 빌딩 관련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은 로봇, 클라우드,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구축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ICT 기술력을 글로벌 주요 파트너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는. 추후 사우디 수주가 이뤄진다면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등이 주력인 네이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빌딩의 기반이 되는 5G 특화망과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를 묶은 패키지를 내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관련 매출을 모두 합해도 전체 매출의 5%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개별 B2B 사업군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IT 업계에선 네이버의 수주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중동에 각각 데이터 센터를 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중동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1% 성장해 2027년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과 맞물려 국내 증시도 들썩였습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이 사업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주환 기자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안에 맞춰 건마다 사업비가 조원 단위에 달하는 각종 MOU가 잇따라 체결되자 관련주들은 장 시작부터 들썩였습니다. 이미 네옴시티 내 더 라인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 삼성물산과 한미글로벌 등은 10월 이후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진 현대로템과 롯데정밀화학 등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수주 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장치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형주들까지도 덩달아 오르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며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장기적인 테마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우디에 대한 수혜주를 찾자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이 네옴시티라는 게 87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번 거를 해서 좀 괜찮은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면 그 나머지 86개의 프로젝트에도 저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수주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그 수주 진행 기업들이 가진 특성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근처 중동 국가에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레퍼런스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 수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기존의 수혜주의 투자 아이디어들이 확장을 이뤄가면서 그와 유사한 컨셉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건설 등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IT, 모빌리티, 나아가 바이오, 엔터 분야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만 기대감에 주가가 높이 뛰었더라도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수혜주를 잘 가려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좀 입증된 기업들을 네옴시티 테마로 봐서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기업들이 모두 네옴시티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수주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면 수혜가 가장 확실하고 중동 지역에서 과거 사업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중소형주의 경우 발주처와 실제로 관계가 있어서 대형주 수주 소식이 낙수 효과로 이어질 만한 기업을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 오전에 개막을 하면서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또 행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된 만큼 오늘 정말 많은 인파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지스타 행사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지스타 또 이제 어제 전해주셨던 대로 3년 만에 또 대규모로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좀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행사장은 오늘 오전 10시 개막식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막식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면서 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행사장 가운데 있는 부스 앞 통로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공조하면서 행사장 곳곳에 안전보안 인력들을 배치했습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 측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 보니까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하면서 남은 행사 정말 안전하게 치러져야 하겠습니다. 정 기자, 그럼 이번에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게임사 부스는 어디였습니까? 네, 많은 게임사 부스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크래프톤 부스 앞도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행사가 끝나서 관람객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관람객들이 줄을 몇 시간씩 서면서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크래프톤의 신작을 즐기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넥슨이나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다른 부스들에도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는데요. 현장 관람객들의 반응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해보고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 하러 갈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해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삼촌이 카카오 게임을 만들었다 해서 보러 왔어요. 폴가이즈랑 카트라이더 그렇게 자주 했던 게임이라서 재밌었어요.
네,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게임 캐릭터가 되어서 행사를 즐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코스프레라고 하죠. 본인이 게임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행사장을 누비는 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과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원신에 나오는 관우 코스프레 했어요. 원래도 코스프레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했어요. 네, 이용자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크래프톤이나 뭐 넥슨이나 카카오 게임즈 외에도 우리 게임사들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다양한 부스에서 좀 성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게임사 외에도 저는 중국 게임사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호요버스나 레벨 인피니트 같은 중국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메인 전시관이 아니라 별도 전시관에 부스를 마련했음에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좁은 공간이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린 만큼 땀이 후끈후끈 날 정도로 정말 인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게임사들이 출품한 게임들은 미소녀 게임이라고 하죠. 서브컬처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요. 이 게임사들은 이 게임 시연보다는 뭐 무대 행사, 그리고 뭐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 성우들의 무대 행사들을 위주로 게임쇼를 꾸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개최된 지스타 행사인 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번 행사에서는 게임사 부스 외에도 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지스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43개 국가에서 98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900개사 모두가 게임사는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브로드밴드 아니면 뭐 인텔 같은 이런 게임 관련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체들도 정말 많이 게임 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가 아니라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관도 흥행했는데요. NHN이라든지 뭐 틱톡 같은 기업들은 게임사들을 상대로 뭐 게임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광고 솔루션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00원이라도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부담감이 크고 그 빵값도 오르고 우유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담이 좀 가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잠시 또 쉬었다 먹을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연장 근로를 최소 한 달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장기간 연속 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도 도입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200시간이 많은 등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하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산정 주기 또한 1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시장 변화와 경기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현재 제도를 최소 한 달 이상으로 관리 단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 단위는 월 또는 월 분기, 반기 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원인 조사 결과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서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관련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체, 조선업 등 특별 연장 근로를 적용하는 등 유연화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볼 때
연구의 방향성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다만 노동계는 장기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에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월 단위로 변경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월 단위 정상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등을 담은 최종 정부 권고안을 내달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수년째 통과되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새 정부 들어서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료업계가 이전과는 달리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 업권 간 세부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에서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의료업계. 하지만 정작 새 정부 첫 번째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빠지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국회는 업권 간 합의가 우선돼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계약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업계는 간소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이 시스템을 다룰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모아진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이 추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간업체가 중개를 맡을 경우 의료 시스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심평원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비용 절감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심평원 같은 경우가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장 그 어떤 기관보다 잘 지켜질 수 있는 기관이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한 실손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공론회장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개기관 선정에 대한 두 업권 간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국내 증권사와 운용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는 차기 협회장 후보로 나선 6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를 박찬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9년 대신증권에서 시작해 5년 연속 전기전자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오르는 등 스타 애널리스트로의 명성을 떨쳤던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2015년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대신자산운용을 5년 연속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견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 전 대표는 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 금융투자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섬김의 리더십으로 열린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협회장의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집단의 역량과 집단의 지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업계의 모든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끔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의 협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구 전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배당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되고 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등의 신상품들이 많이 출현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 그 원활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된다면 글로벌 비교를 했을 때도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매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업과 운영업을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업권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용사와 증권사 간에는 상품의 공동 개발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상품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상품들을 많이 공동 개발하고 구 전 대표는 금융투자업계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한국 자본시장 성장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미래 혁신금융성장개발위원회를 협회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거기에 협회가 거기에 따른 과제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 금투업의 새로운 발전과 모델을 제시드릴 수 있다고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경영권이 유진그룹과 스톤브릿지 캐피탈 컨소시엄에 넘어간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스톤브릿지와 컨소시엄을 꾸려 메쉬코리아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정범 대표와 김영설 사내이사는 OK캐피탈로부터 보유지분 전략을 담보로 360억 원을 대출했지만 올 들어 투자 빙하기가 오며 돈줄이 마르자 결국 경영권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합니다. 인수자로 나선 유진그룹은 이 물류기업인 유진로지스틱스의 자회사 유진소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소닉은 전국 1,500대 직영 차량을 기반으로 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메쉬코리아 인수로 라스트마일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관건은 몸값입니다. 지난해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마지막 투자를 받을 당시 가치는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0억에서 2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 눈높이를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 파생 상품 손실을 낸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총 21개 상장사가 외화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을 공시했는데 1년 전보다 10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들 21개 상장사의 확정 손실은 모두 3,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21개사 가운데 15개사가 시총 5천억 원 이하 중소형 상장사라고 하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환율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을 줄이기 위해 달러 선도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자 손실을 봤다는 분석입니다. 외화 파생 상품 손실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SFA로 3분기까지 690억 원의 확정 손실을 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과 동아 엘텍, 선익 시스템 등이 뒤를 이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인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던 제네시스도 신규 대출과 인출이 중단됐다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최대 대출업체이자 트레이딩 회사인 제네시스의 대출 부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고객 환매와 신규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TX 붕괴 이후 고객 인출 요구가 빗발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인데 9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28억 달러에 이릅니다. 제네시스는 수십 개 암호화폐 거래소나 중개 플랫폼들이 이자 지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제네시스가 환매 인출을 중단하면 이들 거래소도 줄줄이 막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고팍스가 고파이란 이름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관련 상품을 제공해왔다고 하는데 상환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연 처리 중이라고 고팍스 측이 해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